상당히 그 새로운 정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양보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없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우리가 위안부 사과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지명공 문제도 우리가 일본에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될 거잖아요. 얘기가 틀리다. 뭐 당선인 시절에는 한일 관계 잘해보자고 하더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더 갭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주일 한국 대사가 그걸 안 풀고 주한 일본 대사가 그걸 안 풀면 그건 누가 풀겠어요? 네. 적어도 주일 한국 대사가 되려면 적어도 일본어를 네이티브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래야만 된다고 봐요. 디지털 조선 통신사 염정순 박사님 다시 모시고 최근 한일 관계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뭐 국내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이게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었으니 한일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일본 정부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얼핏 들으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그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국민 정서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일본들 흔히 말하는 부르정머리를 좀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좀 사실 국민적인 정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이제 이웃 나라이고 또 여전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이다 보니 무조건 반복하면서 또 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들었으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지. 저는 요즘에 그 일본 뉴스나 일본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새로운 정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정보가 옳든 그르든 일본 내에서는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로 그 협조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발표나 인상을 네. 가지고 있고, 네. 일본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게 일본 네. 정부의 어떤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음. 실제로 그렇게 오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뭐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든지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아마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도 이제 피로감이 있고 더 이상 한국과 이렇게 나쁠 수는 없다. 그런데 뭔가 그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핑계 삼아서 정권 교체기니까 또 일본도 기시다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정부에도 또 특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사가 와서 뭐 일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변에 일본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상당히 겁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배척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네. 한일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그 기대? 이게 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의 기대가 깨지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억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더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실망해가지고 더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독도에 상륙한 것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컸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일본 국민들은 독도가 어디 있는 땅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영토 분쟁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를 상륙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우익들이라든지 일본 정부가 거꾸로 영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홍보하기 좋게 판을 깔아준 결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영토 분쟁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졌고, 그 다음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뜻으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소위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한국에선 또 마찰이 생긴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좋은 뜻으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여튼 저는 이거는 우리 저 선대인 팁을 보시는 분들이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을 테니 그냥 네. 공평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따로 있지만 그래서 여튼 어떤 반드시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반일이 아니고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친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큰데 제 생각에는 그 기대가 분명히 어그러질 것이고 그게 어그러지고 난 뒤에 올 반작용은 상당히 클 것이다. 각각의 지내는 일본의 그 저 장관 출신 IT 담당 부장관을 했던 그 지인이 있는데 네. 그 지인이 얼마 전에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과 일본의 그 동상이몽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은 한국을 전혀 몰랐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저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돼서 지금은 한국 전문가가 됐고 적어도 한국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일본의 자민당 중진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우리 입장을 이해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된 분인데 이분의 블로그의 글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든 자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똑같은데 일본 정부는 과거는 덮어두고 미래지향으로 가자고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 얘기는 쏙 빼놓고 미래지향적으로만 얘기를 하자고 하니 네. 결국 뒤에 가서 뒤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이라는 뭐 표현은 같지만 실제로 결국은 가그사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가 완전히 다른 거군요. 그래서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그렇죠. 그분이 표현하신 거라는. 네, 일단 우리가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양보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없잖아요. 예,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위안부 사과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징용공 문제도 우리가 일본에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만일 양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징용공 피해자분들을 억압하고 그분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법원에서 내린 판단을 그 행정부가 감히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민 정서상으로도 용납이 안 될걸요 아마. 물론요, 국민 정서상은 용납이 안 되는데 네. 일본과 크게 차이나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네. 양국이 서로 오해하기 좋은 것. 우리 선 소장님, 일본은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라고 보십니까? 적어도 뭐 사법은 모르겠는데 입법 네. 행정은 분리가 안 돼 있는 나라처럼 보이네요 거의. 네, 네. 이게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삼권 분립이 돼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본은 삼권 분립이 돼 있지 않고요. 네. 이권 분립입니다. 네. 네. 이권 분립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현재 집권 자민당이잖아요. 네. 집권당의 당수가 무조건 국가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총리가. 네. 의원 네. 내각제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보면 결국 정권 다수당은 민주당이지만 네. 그죠? 대통령을 배출한 것은 소수당인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각각의 독립권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부는 물론이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자민당 당수가 총리 대신을 겸하고 그 다음에 자민당의 국회의원들이 각 부의 국회의원을 한단 말이죠. 행정부 싸그리 입법부하고 한 몸이잖아요. 그죠? 이렇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삼권 분립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가들은 우리도 삼권 분립인데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한국은 왜 대통령이 이런 국가적인 문제,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 영향을 행사하지 않느냐라고 일본 사람들은 불만을 갖는 건데, 자, 윤석열 정권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될 거잖아요. 옳지 않죠. 그거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징용공 문제나 모든 이런 재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일본은 얘기가 틀리다. 뭐 당선인 시절에는 한일 관계 잘해보자고 하더니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더 갭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그것보다도 왜 한국은 저도 아는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외무부는 모르고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은 모를까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져봤어요. 뒤져봤는데 이제껏 박정희 정권 때까지 뭐 박정희를 지나서 뭐 전두환 뭐 노태우 소위 군사 정권 때만 해도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대사의 풀이 인재 네. 풀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로 넘어오면서 점점점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일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는 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사가 되기 시작해요. 네. 더군다나 뭐 소위 일본에서 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데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는데 일본에서 석사학위 2년, 3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을 알겠습니까?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일본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외교라는 것은 남을 말로 설득하거나 말로 공격을 해서 그저 총 안 든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한일 간에 이렇게 상당히 외교적인 문제가 심각한 이런 꼬인 상태에서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풀어야 되는 이 시점에 주일 한국 대사가 그걸 안 풀고 주한 일본 대사가 그걸 안 풀면 누가 풀겠어요? 일본 정부의 이야기는 뭐 접어두고 대한민국의 역대 대사 프로필을 한번 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일기 일 한국 대사 이분도 일본 경력이 케이오 대학교에 뭐 교환 교수로 1년 갔다 온 게 전부 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수은 교수 사실은 이거 저도 안 그래도 뜬금이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수은 교수가 원래 뭐 일본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경제 쪽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경제라기보다는 지구 체제론인가? 그거 하셨던 분이거든요. 세계 체제론.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처럼 적어도 주일 한국 대사가 되려면 적어도 일본어를 네이티브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래야만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네이티브하게 일본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그 오랜 연구를 많이 했거나 일본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분이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전속 외교관들이 있잖아요. 이 정치가들 말고 외교관들 중에서도 일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일을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주일 한국 대사들은 다 정치가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 이순 대사님도 개인적으로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학식 다양하시고 출중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일본 대사를 하시기에는 타당한 인재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다 똑같았다라고 저는 봐요. 이명박 대통령 이후, 그죠? 노무현 대통령 이후까지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이 뭐 1년 했거나 2년 했거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본 전문가가 없었군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일본과 오해를 많이 사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뭐 박사를 했습니다, 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전문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이순신 주일 대사가 한국으로 퇴임을 할 때 뭐 아베 총리도 못 받았다 그러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 화제가 됐던 게 주일 중국 대사가 이임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정계 인사들이 모여서 파티를 해줬고 아베 총리도 거기 참석해서 파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주중 관계는 좋았느냐? 중국과 일본 관계 좋았느냐? 아니거든요. 똑같이 한국처럼 그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해줬어요. 왜냐? 그분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와세다를 졸업하고 뭐 영사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외교관들 왔다 갔다 해갖고 일본의 총 경력이 그분이 한 18년 되더라고요. 당시에 중국 주일 대사가. 그러면 그분이 18년 정도의 일본 생활을 했으면 수많은 일본 정치가들도 만났을 것이고 뭐 그다음에 와세다 대학 나왔으니까 동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와세다니까 와세다는 이게 정치 입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지금 중요하고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은데 주일 대사의 자리를 그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농고 행상식으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의 주일계사에 뭐 내정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분도 내가 보기엔 프로필이 비슷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과연 그러한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그 부분이 심하게 걱정이 되죠. 다시 한번 꼬일 거라고 보고 여기서 한 번 더 꼬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기사를 지금 찾아보니까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아마 이제 유력한 걸로 지금 기사에는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학력은 한국 외대를 나와서 위스콘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고, 근데 이제 90년에 게이오 기즈쿠 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저도 그 45살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했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일본에서 그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네, 일본어가 네이티브하지 않아도 돼요. 영어로 네, 네.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일본어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설사 일본어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 그분이 그 학위를 받기 위해서 사용했던 일본어가 외교관으로서 외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외교 구사 능력이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이분 책을 보니까 한국 안보라든지 외교와 관련된, 그 다음에 북한 뭐 인권 문제 다룬 뭐 그런 이제 책은 있는데, 그 일본 관련 책은 그냥 딱 요거 하나 있네요. 그냥 한일신 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제1기 한일신 시대 공동연구 논문집 제1권 국제정치분과 뭐 이렇게 해서 뭐 총 8명이 공정하기보다는 뭐 이제 논문 낸 걸 아마 묶은 책 같은데, 그거 말고는 없네요. 그분도 네. 사실 이런 그 민감한 외교 관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일본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라고는 사실 보기가 어렵고요. 그런 분들을 계속 주일부 대사로 보내시는 한 한국이 원하는 형식의 그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결국 그 이분도 이제 사실 보니까 뭐 윤석열 대선 캠프의 이제 정책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아마 이제 픽업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제 꼬여 있는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뭐 그런 외교력을 발휘하실 분 같지는 않고, 연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상당히 좀 어쨌건 좀 미달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건 꼭 뭐 윤석열 정부여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역대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네. 좀 2000년대 이후로 어쨌거나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 거꾸로 어쨌거나 최대한 잘 풀고, 또 이게 꼭 뭐 그쪽 입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어필하고, 또 그걸 일본 정부 내에서 상당히 영향 있게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논박하기 위해서라도 좀 일본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주일대사로 이렇게 지금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차제에 일본 한일 관계가 어떤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면 사실은 뭐 그런 분들이 오셔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사상 최악의 일본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 북한 관계, 남북한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결국 그 일본의 협력은 사실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본과 단절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70만 명의 제1교포가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진짜 일본을 잘 알고 소위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잘 모셔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한일 관계입니다. 사실은 뭐 또 워낙 이제 양쪽 국민들의 어떤 뭐 국민 정서적으로 참 가까워지기 쉽지 않은 나라인데, 뭐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또 어떤 전략적인 관점 또 실용적인 관점에서 어쨌거나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보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일 대사들을 그동안 너무 좀 제대로 전문가를,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임명을 하지 못했었네요. 저도 오늘 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자,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사님 또, 다음에는 박사님이 한국에 오시던 또는 제가 또 박사님 있는 데로 건너가던 해서 직접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사님 하여튼 바로 이렇게 모시기는 좀 힘든 상황이어서 일단 오늘 줌 화상으로 좀 두 가지 이슈 한번 다뤄봤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네. 한국에서 조만간 뵙겠습니다. 조만간 저도 뵐 수 있도록 하여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